제2 세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의 혁신적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창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좌장님과 연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장님.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좌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특히 경제개발 역사가 제 전공 분야인데요. 마셜 계획을 가르칠 때마다 마셜 계획이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셜 계획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공공 부분 간의 조율을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셜 계획의 정책적인 목표와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의 혁신적인 모델에서 ODA라든지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언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리테시 카타르, 그리고 두 번째는 모하마드 압델카데르, 세 번째 연사분은 데란 카자마 님입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기 전에 상세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테케시 카타르 님께서는 컨버전스 상임 고문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으로서 금융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민간 공공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아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20년이 넘는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타카르님은 정부와 중앙정부, 민간부부, 다자간, 개발은행과 SDG 정책이행과 또 녹색금융을 통해서 내채로 전환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타카르님께서는 또 맥켄지에서도 일을 하셨고 ICIC 프루덴셜 자산관리 ING 투자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타카르 지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Righ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that kind introduction. Just a very quick thanks to.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이카 측에 이제 저희 의견을 이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컨버전스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혼합금융을 위한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혼합금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80명이 넘는 이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ODA 펀더들과 또 각종 금융기관과 또 은행들 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관 그리고 자선 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필드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혼합금융 분야에 있어서요. 저희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간 발행물도 이제 내놓고 있고요. 혼합금융 관련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육에 있어서도 하고 있습니다. 혼합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 또 자선기관들과 함께 역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민관 그리고 자선단체들을 연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모빌라이징, 동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거래를 가져올 것인가, 이 혼합금융을 신흥시장에서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실패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요. 저희 로고 아마 아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컨버전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 GCF에서도 이제 오신 분이 계시고요. 이제 저희 SDG 재원 조달 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분명해진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재원 조달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요가 생겼습니다. SDG 재원 조달에 있어서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측을 합니다. 다양한 컨설팅 기업들이 있잖아요. 맥킨지 같은 기업 그 컨설팅 펌에서 다양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게 일단 SDG 투자에서 필요한 게 5조 정도인데 지금 1조의 투자만이 지속 가능한 SDG 이 재원 조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SDG 재원 조달 격차를 보면은 분야별로 봤을 때 민간 부문은 이미 투자를 이 영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국 또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들을 보시면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너지 또 기후 완화, 뭐 인프라, 농업 또 식량 안보 이러한 것들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약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4조라는 이 갭이 존재합니다. 재원 조달에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의 그 소스로서 이제 재원 조달을 하는 게 저희 펀더들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 ODA가 한 2,2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조 단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그 투자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적었습니다. 1,0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금액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조금 더 민간 부문이 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으면 민간 부문은 그걸 편하게 생각하지 않죠. 일단 첫 번째 그들이 행동을 하게 하려면 바로 국가 위험도입니다. 한 140여 개의 저소득국 그리고 중소득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1% 정도만이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인 89% 정도는 이제 투자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치는 여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신용 등급 B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 또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더 하려면 그래서 이 민간 자본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신흥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연기금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투자 등급을 일단 봅니다. 그런데 투자 등급이 낮으면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원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인데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7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건 아니고 이제 주요 몇 개 요소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 대부분 이 신흥 시장에서는 굉장히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금융시장을 봤을 때 많은 신흥국에서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민간 투자자도 지식이나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해당 국에서의 그런 정책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이제 맨데이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해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기회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연기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십억 달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300만 달러를 아주 작은 국가에서 이제 뭐 진행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듀딜리전스도 하고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외환 유동성, 변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부문에서 왜 현재 자본이 흐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수치는 다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330조 달러 정도인데 사실 이 중에서 신흥시장으로 오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4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SDG 쪽으로 더 흘러오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SDG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합금융입니다.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의하는 혼합금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개발 재원이 보통은 ODA 펀더나 뭐 공공재원이나 자선단체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SDG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의 이 중심에 두려면 정말 그러려면 공동체가 또 지역사회가 정말 변화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펀딩을 위해서 정말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있어서요. 그래서 더 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여기서 함께 한다면 정말 더 효과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혼합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합금융이라고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부문과 뭐 자선단체들이 자선기관들이 함께 이 전체 거래를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합금융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 혼합금융에서 이제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요. 1달러에 유상 원조를 했을 때 그게 실제로 민간 자본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레버리지 비율이 1에서 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유상 원조를 했을 때 약 4달러 이상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이게 가장 이 혼합금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재원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장기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또 개발 임팩트를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합금융의 주요 그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개발 재원이 흘러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팩트입니다. 임팩트가 여기 그 혼합금융의 핵심입니다. SDG에 기여하는 것 임팩트이고요. 마지막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부문은 수익을 가져가고 또 수혜자는 이 임팩트를 느낄 수 있고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혼합금융 관련해서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파란 선이 보이죠. 파란 선이 있는데요. 이게 시장의 이제 위험 수익선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어떤 투자나 프로젝트를 할 때에 이 선에
또는 이 선 위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민간 부문이 자본을 풉니다. 근데 투자나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파란 선 아래쪽으로 이제 위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실 신흥국에서의 이제 SDG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민간 부문은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툴로서 제시하는 것이 혼합금융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 중에서 A에 있는 것, 파란 선 아래쪽에 있죠. 여기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B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더 활성화시켜서 민간 부문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A에서 C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 대해서 6%를 수익을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쪽이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혼합금융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이제 혼합금융 관련해서 일반적인 원형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르게 갈 텐데요. 저희 이제 유상원조, 양어성 차관이나 이제 에퀴티가 있고요. 여기서는 돈을 거래에 넣고 그리고 이제 민간 부문이 이제 편안하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리스크와 이제 보여지는 리스크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보증 보험 쪽에서요. 그리고 이제 페이아웃을 할 때에 실제로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제 금융 지원 타당성이나 투자 타당성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합금융 거래에서 이러한 원형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나 퍼실리티에서 유상원조라든지 에퀴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구조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금융입니다. 그런데 공여국들이 사실 이제 혼합금융을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근데 OECD, DAC 회원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혼합금융을 자체적인 관행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가 넘는 거래에 이제 이 공여국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혼합금융 거래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여국들이 직접적인 거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분야, 이 혼합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구들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ODA 펀더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 이 혼합금융 분야에서 보면요. 조금 더 그 프로젝트들이 개발 프로젝트들이 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펀드가 리스크 수익 프로필을 더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본을 어떤 특정 영역에 충분히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구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이 혼합 금융에 있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공여국들이 많은 돈을 이제 이 그랜트 형태로 무상 원조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OECD가 최근에 이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2023년 10월이었는데요. 민간 지원 수단이라는 PSI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ODA 시스템으로 이제 민간 부문을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합 금융 구조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천억 달러가 넘는 ODA가 2022년에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ODA 이 재원은 정부로 직접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뭐 인도주의적 지원 등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2에서 4% 정도만이 실제 민간 투자에 동원이 됩니다. 저희가 본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ODA 펀더들이 이 할당을 조금 더 민간 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다면 더 많은 SDG 파이낸싱이 혼합 금융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혼합 금융이라고 하는 게 솔루션이기는 하지만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혼합 금융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일단 스타트업 자본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요. 그리고 미스매치입니다. 투자 기회에 있어서 미스매치죠.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디자인 펀딩 메커니즘이라는 걸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을 투자 가능한 솔루션에 있어서 또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실패하는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증 효과를 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류 민간 부문의 자본을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은 흐름이 없는 곳에 더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8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민간 자본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는 아시아 클라이밋 솔루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후 솔루션 디자인 그랜트인데요. 호주 또 싱가포르 등과 함께 이제 원조 기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저 이제 딱 1분이 남았는데요. 슬라이드가 4개 남았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빠르게 저희가 봤던 혼합금융 관련된 이제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후금융 파트너십입니다. 블랙록에 관한 사례이고요. PE펀드,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2개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양어성 자본에 해당하는 유상 원조가 있고요. 여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정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스탠다드 차터드라든지 다이치 생명보험 등이 민간 부문에서 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혼합 금융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ODA 펀딩이 민간 부문 동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그 혼합 금융을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기술적으로 복잡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하메드 압델 카데르 님이신데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수석 혁신 책임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소장님은 미국 개발처의 혁신 기술 연구 허브 소장으로서 국제개발 커뮤니티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USAID 내외 다양한 기관들을 감독하고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NGO 다자기관 재단 등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발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직접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워싱턴 DC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정말 항상 출장을 갈 때마다 꼭 가고 싶었던 곳이고, 제가 초창기에 조지 메이슨 캠퍼스를 인천에 짓는데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곧 다시 가서 여러분과 곧 만나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마련해 주신 코이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코이카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USAID와 코이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일하고 있는 모하마드 압델 카데르이고요. 바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USAID가 어떤 기관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국제사회 개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USAID를 서명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뭐 상세한 내용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USAID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전 세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글로벌한 보건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USAID의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혁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USAID가 참여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재난이 있거나 지진이 있었던 곳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글로벌한 보건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엠팍스가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코비드, 에볼라 등등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안정성에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 슬라이드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녀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USA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ITR 혁신 기술과 리서치, 이것은 USAID 안에 있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USAID는 10,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100개의 국가들에서 82개의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분산된 유형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사가 있지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혁신 기술과 연구 ITR 이라는 조직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새로운 툴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색을 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혁신에 앞서 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 국가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트너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을 저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산하의 혁신부는 일단 혁신적인 개발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증거 기반의 혁신적인 개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테크놀로지 사업부는 주로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리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GIS 기술을 여러 가지 데이터셋과 결합을 시킵니다. 교육이라든지 기후, 환경 데이터, 보건 데이터와 결합시켜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서치 사업부는 저희의 생태계의 역량, 특히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을 위해서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고 미국 기관들과 해외 파트너 국가들의 기관들이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슬라이드들은 개발의 아웃컴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왜 혁신이 중요할까요? USAID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기관인데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그리하여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먼 나라에 있는 연구자가 생각해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솔루션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또 효과가 있을 때 확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전 과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예산이 계속 들쭉날쭉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후변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갈수록 따기가 힘들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ROI를 높이기 위해서 앞서 연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우리 예산을 좀 더 늘려서 ROI,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정부기관, 민간 부분과 활동을 하거나 혁신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화된 이행을 통해서 임팩트와 규모를 가속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USAID는 25%의 저희 펀드가 지역사회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펀딩의 25%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래서 작은 지역사회 혁신기관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의 목표와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 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DIV, 개발협력 벤처 기업인데요. DIV는 벤처 투자 회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물론 근데 지분은 가져가지 않고요. 저희한테 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피칭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그 솔루션이 100만 명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디브 프로그램의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 프로그램은 에픽 프로그램, 탐험전 프로그램과 혁신 경진 대회입니다. 에픽이라는 약자인데요. 이 경진 대회 프로그램은 일단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바다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경진 대회를 통해서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디브로 돌아와서 수치를 보여드리면요. 저희 디브 프로그램은 현재 14,000건의 신청을 받았고요. 2억 2,100만 달러가 혁신적인 솔루션에 투자되었고 297개의 상이 수여되었고 52개 국가가 참여를 했으며
1억 명의 수혜자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1달러를 투자를 했을 때 17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혜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저희 투자가들에게 이러한 비율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저희가 디브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서 파악된 문제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의 농민들이 정확한 일기예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니시아라는 기업이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렴하고 정확하고 지역 주민에게 특화된 일기예보를 해서 문자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디브 프로그램이 이쪽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니시아가 이것을 확대 적용을 해서 지금 40명의 새로운 구독자가 발생을 했고 그들의 곡물 수확량이 20% 정도 평균 증가했습니다. 이 농민들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확량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그 일기예보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픽. 저희 경진대회 프로그램인데요. 도전과제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 프라이즈 해카톤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에는 각각 다른 시나리오와 툴이 적용될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도전과제와 또 프라이즈를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4시간 정도 챌린지가 있는데 물론 같은 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혁신을 증진을 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상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상을 수여한 다음에 이제 그 솔루션을 테스트를 하고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프라이즈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경우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테스트를 하고 솔루션이 결과를 입증을 하게 되고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생태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스코프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여했던 상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저희 USAID가 참여를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몬바사 플라스틱 프라이즈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곳이 몬바사를 포함을 해서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에 있어서 플라스틱 생태계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게 있고 또 비치도 바닷가도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데 거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들을 보면은요. 매일매일 환경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몬바사 플라스틱 프라이즈를 진행을 하면서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개의 팀이 참여를 했는데 이 9개의 팀이 비즈니스를 구축을 해서 해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건져서 3D 프린팅으로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해양 쓰레기로 책상을 만들어서 책상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2개의 문제를 해결했던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영국의 유명한 분이시죠.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푸드 그랜드 챌린지를 위한 물과 에너지인데요. 몬바사 플라스틱 프라이즈 외에도 저희가 대규모 그랜드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주요 성과 측정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주요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했고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얼마나 큰 임팩트를 미쳤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연구 기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그 고등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개별 고등기관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 연구자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연구기관들의 컨소시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DC에서는 새벽 1시이기 때문에 말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 중심 대학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보면 아주 최첨단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페루의 아마존 산림이 빨리 지금 파괴되고 있고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다양성이 소실되고 있고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뭐 드론이라든지 위성 이미지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제공을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림이 파괴되는 것을 위성 사진이나 드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있고요. 지역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한 전문 역량을 구축을 해야 하고 그 산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기술과 관련 작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사업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워싱턴에서 여러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손에는 휴대폰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테크놀로지 팀도 모바일 머니 프로그램을 하나 키웠는데 이것이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포용, 디지털 사회를 위한 팀이 되었고 지금은 전자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신생 기술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고 있고 정책을 이행하고 있고요. 저희 지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GIS 기술을 의사결정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건너뛰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디지털 활동에 있어서 생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술로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생태계는 안전하면서도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속성들을 제가 여기 나열을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했던 툴 중에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같이 협업을 했고요. 민간 부분의 투자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디아라는 앱인데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디아를 찾아보시면 아주 훌륭한 앱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하는 많은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위한 앱을 개발을 하다가 이게 규모가 커져서 이제 2,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사용하는 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픈 AI를 통해서 뭐 면허증을 받는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사업을 개업한다든지 또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쟁 시에 제공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돼서 해외로 가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디지털 신분증을 이 앱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정부와 민간 부분의 진정한 파트너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관 파트너십이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맺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저희 테크놀로지 사업부가 지오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오센터는 청년
그리고 미래의 리더들이 전 세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공공으로 공개된 디지털 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오픈 스트리트 맵에 제공을 함으로써 위기에 대응을 하고 다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인데 현재 3,000명의 젊은이들이 유스맵 프로그램에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과의 파트너십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캔사스 주립대학 미국에 있죠. 그리고 우간다의 마카레 대학이 협업을 해서 같이 AI를 통해서 농민들이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농작물의 병충해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농작물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모바일 폰을 사용을 해서 병충해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벌목을 해야 될지 격리시켜야 되는지 물을 더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이것을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결국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학과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도입한 아주 흥미로운 테크놀로지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수백만 명이 1초 안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놀라운 확장력을 가져다주고 또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행의 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보안의 위협입니다. 지금 사이버 위생 상태, 디지털 하이진을 높임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그 사이버 보안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열되고 분산된 생태계 때문에 그 해커들이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디지털 리트러시,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 학습자부터 학습을 하게 합니다.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휴대폰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정부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의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병원, 수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권리를 중시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주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2022년에 전 세계 NGO의 50%가 사이버 보안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수치이죠. 그래서 USAID와 같은 기관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세큐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서 파트너 국가들과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효율성, 확대 적용, 정확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사이버 시큐리티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의 혁신의 미래는 아주 역동적이고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100만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산불, 파괴적인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도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확대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고 누가 우리가 파트너가 될 것인지 그 어떤 조직도 혼자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끝이네요.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Q&A 때 뵙겠습니다. Right. Thank you for the.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USAID에서 풀뿌리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녹색 기후기금의 다렌 카제마 님이십니다. 전략적 관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대외 협력부 소식이고요. 여러 다자간 포럼과 플랫폼 또 이니셔티브에 대한 펀드의 외교 활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G20, 세계 경제 포럼, 원 플래닛 서밋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GGGI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9년 차입니다. 그래서 GCF를 대신해서 이렇게 코이카 측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외교부 측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 들었던 발표들 보면서 또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들이 많았고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녹색 기후기금에서 하고 있는 일들, 특히 저희가 어떤 접근을 개발도상국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관련해서요. 저희 기후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1.1도씨 넘게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1도씨 이상의 기온 상승이 일어났고요.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1.5도씨 이내로 이제 그 기온 상승을 제한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1.5도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 관련 관련 의사결정이 이제 다음 10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다양한 수치에 따른 온난화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 정책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2.7도씨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NDC가 잘 진행이 되면 2.5도씨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 온난화는 약 1.8도씨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긍정 시나리오로 봤을 때요.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약속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전 세계적인 기후 재정입니다. 보면은 1조 3천억 달러가 매년 동원되고 있습니다. 21년에서 22년 사이에요. 평균치입니다. 이건 2019년, 2020년에 650억 정도 달러 정도가 이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또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도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도 물론 커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필요한 정도의 행동과 또 금액이 맞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고 있는 기후재정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요. SDG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모니터링을 기후 재정 관련해서 모니터링 했을 때 오늘날 행동을 즉각적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예측하는 손실에 비해서 지금 현재 드리는 돈, 이 투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기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기관들, 뭐 과학기술, 관리, 또 파이낸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요. 그리고 혁신, 기후혁신이 기회의 창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앙에 가까운 그런 임팩트를까지는 가지 않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요. 이러한 장벽은 모든 단계의 혁신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들이 됩니다. 금융기관과 또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매력도를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인프라나 기후 관련한 투자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하고 또 양과 질을 기후 재정 관련해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관행,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 리텔씨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혼합 금융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투자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앞선 두 분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금융 부문을 더 그린하게 녹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과 공이 함께 일을 하면서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요.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GCF, 즉 녹색기후기금에서 하는 일인데요. 저희는 파이낸스 메커니즘을 UNFCCC에서 하고 있는 일을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GCF에서는 이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설정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환경, 에너지, 산업, 그리고 생계, 그리고 생태계, 토지 사용 등입니다. 2019년부터 GCF 포트폴리오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5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파이낸싱을 통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잠재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587억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024년부터 뒤로 갈까요? 네, 여기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GCF에서는 더 많은 임팩트를, 더 많은 레버리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두 번에는 4년씩 두 번 있었고, 지금은 1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번 GCF에서의 이제 보드 미팅마다, 매 미팅마다 이제 10억씩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기여를 GCF에 하고 있고요. 출연료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빌라이제이션이 또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말씀드리지만 UNFCCC 당시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GCF의 이 수원국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다시 이 4개 축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액션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러 전략과 또 정책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통합된 전략과 계획 그리고 정책 입안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인프라, 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을 40% 정도 이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GCF의 준비도 그리고 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소스입니다. 기후 역량을 위한 최대 기금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투자 계획부터 시작 이행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재까지 6억 3,1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까지 142개의 이제 개도국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후 혁신을 촉진하는 것인데요. 몇몇 혁신적인 기술이 생각이 나고 아마 USAID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선진국에서는 있었지만 개도국에서는 이제 없었던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보는 건데요. 기후혁신 가속화입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행 등을 보고 있고요. 또 인큐베이터들에게 또 기관들이 새로운 파일럿 솔루션을 보도록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가져온 게 저희 협업 R&D 프로그램입니다. 기후 기술 창업 진흥을 위한 것인데요. 이건 한국의 이제 KDB 기업은행에서 함께 이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기업가에서 글로벌 기후 혁신가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의 그 몇몇 국들이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도 필요하지만 역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큐베이션 그리고 엑셀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경제를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로컬 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서포트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엑셀러레이션 그리고 인큐베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과 또 상황에 잘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업가와 글로벌 기후기술 혁신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억에 달하는 펀드를 가지고 자본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이런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내 그리고 국내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테크노 안트러프너십 펀드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40개의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230만 명의 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가장 유명한 것인데요. 바로 규모의 재정 위험 완화 및 동원입니다. 그래서 기가 사이즈의 이런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저희가 위험 완화를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후 회복력 있는 그런 투자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적응이라든지 자연 기반의 솔루션 등을 이런 저소득국이나 아주 작은 이런 도서국가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시로 가져온 건 CIO입니다. 기후투자자원인데요. 2018년에 FMO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실 자본을 이용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족분을
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또 해외에서 파이낸싱을 받을 때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저희가 더 규모 있는 이런 투자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요소는 개발 펀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해주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요. Construction Equity Fund입니다. 그래서 총 건설비의 70%를 스폰서들과 함께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파이낸싱과 달리 저희 이 Climate Investor 1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딜리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Climate Investor 2가 2022년에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GCF에서 1억 4,500만 달러를 출자해서 기후 회복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펀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나 위생 또 해양 부문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금융 부문을 조금 더 그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을 아주 새로운 그런 기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GCF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기후가 이제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이런 신용선이라든지 여러 자본 시장에 이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고 또 새로운 그런 환경 관련 기후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가져온 프로젝트는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TACA-TDP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농업 기후 적응 기술 배포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시는 GCF가 어떻게 국가 개발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농업 국내의 이제 금융기관을 어떻게 더 이제 녹색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농업 저금 대출도 해주고 있고요. G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 그리고 무상 원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현지 시장에서 기후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이 노력에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예시를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기술이 이제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금융 상품이나 금융 메커니즘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돈을 빌려주고 또 농업 관련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 그 당국에서도 지원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통합된 하나된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나 투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들을 더 폭넓게 가져가야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라고 했을 때 뭐 에너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교육기관과도 이야기하고요. 보건 관련 기관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ODA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 기후 변화 적응 그리고 완화 노력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봐야 하는데요. 반드시 기후 임팩트가 모든 ODA 지출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환경과 또 기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부와 또 기업,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완화 및 적응 정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좀 더 야심차게 적극적으로 액션을 추진하라. 그 말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야심을 키우라. 그리고 저희 세션은 액션을 취하라 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의 혁신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연사분들께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된 연사가 없을 때에는 금융과 관련된 질문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레버리지가 혼합금융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 상업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혼합금융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의 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수하게 상업적인 관심과 개발의 목표가 혼합금융을 통해서 통합될 수 있을까요? Yeah, I think the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이 컨셉 자체가 명백합니다. 확실한 이런 시장 실패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민간 자본이 이 영역에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민간 자본이 흘러들어오지 않는지요. 일단 보여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고 또 아니면 실제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기저에. 근데 데이터를 보면 명백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상 원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보통은 이제 ODA 펀더들로부터 오죠. 아니면 자선 기관에서 오는데요. 이 유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쿠션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요. 민간 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이런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고 아니면 어떤 KPI를 충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부문은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ODA 기관에서 이제 이러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쿠션 역할을. 그런데 그 쿠션 역할이 되면 해결이 되면 이제 민간 부문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금융을 하나의 이제 거래 도구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유상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이제 추가적으로 할 때에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혼합금융이 이미 민간 부문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영역에서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 혼합금융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돈이 이제 개발 재원에서 오는 건데 이게 쿠션 역할을 해주고 이제 메인스트림인 이 민간 부문이 이제 조 단위인데 이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이 프로젝트들에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쿠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민간이 움직이지 않았을 그런 부분에서 혼합금융이 활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간 부문이 개발 그 차관 없이는 그 이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는 KPI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과 또 텍소노미를 만들어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곳들에서 의무를 가지고 SDG를 보고 이 SDG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들이 장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또 NDC 충족을 위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제가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요. 답변을 워낙 잘해주셔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레버리지를 봤을 때 리스크 측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봤을 때 어떤 시장에서는 일을 했는데 이제 개도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적인 시스템이나 이제 그 나라에서 특정 국가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요. GCF 같은 경우에는 Private Sector Facility가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가 61개 정도입니다.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게요. 저희 포트폴리오의 이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GCF 자본을 이제 봤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어디에 이제 민간 부문이 그 파란 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위에 있을 때 이제 민간이 움직이는데 그 반대쪽으로 와서 너무 리스크가 크거나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민간이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혼합 금융을 이용해서 민간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더 나게 한다면, 그래서 LP를 더 높일 수 있다면, 그래서 투자도 더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퀴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캐피털 스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채 구조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먼저 완화해 줄 수 있을지를 보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그래서 그 차트 상에서, 도표상에서 왼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아니면 보여지는 그 리스크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리스크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끝에 가서 이거 정말 된다, 이거 정말 가능하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펀딩을 다시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자본시장을 봤을 때 이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정말 혼합 금융의 일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러타시아님이 슬라이드 해주셨을 때, 슬라이드에서 17개 개도국에서는 신용 등급조차도, 이 투자 관련 신용 등급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국가들의 혼합 금융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사실 이 17개 국가들이, 사실 많은 국가들이 저희 GCF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또 GCF에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 다자주의, 유상 원조가 가능하고, 포트폴리오 집중 매트릭이 있습니다. 80%는 반드시 이제 차관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 퀄리티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척도가 없다면 에퀴티 투자 또는 보증, 아니면 그 유상 원조에 더해서 무상 원조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한 대응으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레버리지 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주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런 글로벌한 목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정부를 어떤 뭐 채권 발행자나 에퀴티 발행자, 주식 발행자를 보고 이제 일을 하겠지만,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때에 여기에는 기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 분석을 할 때에 내가 뭘 구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기후 관련 요소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척도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모범 사례도 그래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후 리스크 또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CF도 이제 개도국들 중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현지 규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자문으로 구하기도 했고, 저희가 어떤 그 표준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스크린에 올라가 있는데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 압델 카델님께서 가장 잘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적인 LDC 취약 국가의 혁신적인 모델에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취약 국가의 도전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주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질문의 챗박스를 보니까 다른 질문도 있는데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혼합금융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컬 파트너라든지 미국 민간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전 세계의 문제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만큼 엄청난 양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소득 국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투자가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컬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로컬 파트너들이 그 문제를 누구보다 가깝게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생태계 개선, 혁신자나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기관으로서 저희는 파트너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다시 물러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청중분들께서 AI가 이러한 중저소득 국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와 같은 신생기술이 이러한 개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AI는 다른 툴과 마찬가지입니다. 망치를 쓰든지 아니면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짓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폭력적으로 쓰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도구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AI도 굉장히 강력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입니다. USAID도 이제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드레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만들고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AI가 사용이 돼야 할 텐데요. 일례로 저희는 인도와 나이제리아 농촌 지역에서 그 폐렴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AI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휴대폰에다가 기침을 하면은요, 바이오 아쿠스틱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지금 폐렴에 걸렸다라고 바로 진단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기침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의사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니면 단순 감기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휴대폰을 사용해서 AI를 통해서 이제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폐렴을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전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보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역에서 그 불법 벌목, 산림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오염을 시킵니다. 불법 벌목은 그 주변 환경을 아주 파괴시켜 놓는데요. 저희가 나무에 듣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새로운 새 종이 있는지 포유류의 새로운 종류가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그 나무를 베는 전동 톱 소리가 드러나면은 그 산림 관리인들이 바로 듣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와 기술을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기후와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USAID는 주어진 모든 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75%가 올해 큰 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는 해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AI가 정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최근에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을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된 정보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아주 나쁜 쪽으로 사용이 돼서 대선에도 악용될 수 있고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 국가들과 이러한 기술은 어떤 세이프가드를 갖춰야 되는가, 또 민간 기업들이 세이프가드를 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 협력에 있어서 또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일부는 사라지겠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젊은이들의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좀 더 도약을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리스크와 효과를 생각해봐야지 흑백 논리에서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과 또 기회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나침판을 확실하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We have only 3 minutes.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좀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공여국들이 인구가 훨씬 적을 것이다. ODA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이러한 인구학적인 역학이 어떻게 앞으로의 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모든 분들께 사실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패널 분들께요. 누구든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그 전 세계적인 분쟁을 봤을 때 ODA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믿는 바는 이 부분은 또 앞서 말씀 주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컬 모빌라이제이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를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은행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정책이나 규제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바꾸면 압박을 많은 ODA 펀더들에게 그 부담을 많이 줄여줘서 더 많은 그 ODA를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소득이 적은 국가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요. 중소득 국가라 하더라도 한 1인당 GDP가 한 3,000달러 정도 되는 그런 국가들 경우에도 이러한 렌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그 로컬 국가들이 동원을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그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An interesting driver.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인구학적인 트렌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충분히 동원 가능한 자원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GCF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했던 논의 중에 이렇게 다차원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다음 내년 6월에 저희 FD4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자주의 회의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초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lternative source라고 하는 이런 대체 소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ODA에 있어서 어떻게 ODA가 이렇게 혼합될 수 있을까? 이런 대체 자원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저희가 뭐 세금을 어떤 국제 운송이라든지 억만장자라든지 이런 여러 영역에 이제 이렇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모하마드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much. 네,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 청년들의 창의성을 보면 고무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ODA 컨퍼런스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잘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책 입안가들이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례 없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용이 이제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 북반부뿐 아니라 남반부에서도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 곳에서 위기가 나오면은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겪게 되는 문제를 같이 개선시키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훌륭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연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